그동안 여러 언론 방송인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는 그 숫자에 너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건강보험 재정 추이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작년에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입 확충을 하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또 보장성이 막 확대돼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정책, 또 의료 소비자가 너무나 많이 의료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 또 보험회사에서 도입한 상당히 오랜 기간 되었지만 실손보험 보장의 보장,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를 지속적으로 더 높여왔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약 2028년에는 적립금이 마이너스 6조 4천억 원 정도 되고, 또 수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 8조 9천억 원 정도 된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숫자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생각을 못했던 이런 분야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점차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는 커지지만 실제 돈 부담은 좀 젊은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무슨 담화를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 지금쯤이면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왜 나갔고 그분들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의대 증원 백지와 의사 수를 확인하기 위한 추계를 위한 과학적 기구를 안 맞아. 설치하자.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타당성 및 합리성을 갖춘 통일된 의료계의 의견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누차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OECD의 지표가 한두 개가 아니고 평균이 이 국민 1인당 의사를 외래로 아웃페이션트로 가는 진료 횟수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6일 정도인데 우리나라 한 15.7일이니까 거의 3배에 가깝죠. 또 의사 수에 대한 연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자마다 다 다른데 이건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추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유지를 하고 증원이나 감원 없이 매년 3,058명을 배출하면 점점점 늘어나서 2050년에는 인구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시기인데 약 36만 명이 된다는 이런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OECD 평균도 이제 쭉 다른 나라도 올라가죠. 세월이 지나면서 2050년에는 평균 6.3명인데 지금 증원 없이 그대로 두어도 7.7명으로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지금 뭐 0.7 그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인구 증가율이. 그러니까 활동 의사 수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현행을 유지했을 때 OECD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늘어나고 해마다 2,000명씩 증원을 하게 되면 2050년에는 거의 뭐 8.6이니까 한 2명 반, 2명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수치에 해당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그 어느 하나만 믿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보고서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사실 늘리고 난 후에 그걸 줄이는 게 정말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뭐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의료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의사 수보다는 어느 특정 영역,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필수 의료, 뭐 내외산소 응급의학과 쪽으로 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없고
줄고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번을 기회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도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아무런 저항도 없고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원하는 숫자에 대한 별개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바로 의협에서 비대위가 4차 총회를 했고, 이 의료 사태 관련해서 그동안 쭉 함께 전익의협이나 전공의협이나 또 학생 함께 논의해오던 김태구 비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 하나 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우리 김창수 전익의협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언론 홍보에 언론 방송계에 관여하는 여러 기자님들도 의협에서 목소리가 다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개별적인 교수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개별적인 교수님들이 파급력이 커서 그런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협 비대위와 전익의협 또 전공의협의회에서 다 같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문의 인력 증원과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구체화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지난달 27일에 전공의 수료를 집중 지원하고 전공의 책임보험 공제비용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정책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되게 되는지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법 제도 시스템에도 관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두 번째 한 전공의 책임보험 공제 비용 및 의료사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체계를 특정 의료인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료 체계의 가장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스는 국민입니다. 네. 를 의료계라 그러면 병이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갖는 건강보험 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특정 질환을 치료하거나 뭐 진단을 하거나 모든 게 다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얼마 받고 저거는 얼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을병 모두가 다 각각의 권한이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료계에 대해서만 책무만 막 따지다 보니까 그냥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런 의사로서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갑, 을, 병 모두가 각각의 권한이 있고 각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별로 뭐 포장은 필수 의료 패키지 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제, 지역 의료, 또 필수 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책자에는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지역 의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문제는 패키지에도 나왔지만 의료 전달 체계를 기능 수요 중심의 전달 체계로 정립하고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겠다. 또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다 뭐, 상급 종합병원 다 가고 싶어 하는 게 국민적인 정서가 됐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막으려고 분산 정책을 하고 세종시도 세우고 그랬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지역 인구가 점차 소멸돼 갖고 초등학교가 막 폐교되고 있는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 팩트를 기반해서 함께 지역 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KTX나 SRT 같은 게 개통을 한 거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없어지나. 아,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죠. 아침에 떠나서 치료받고 진단받고 뭐 저녁에 내려가든지 뭐 심하면 점심에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한다고 그러지만 수도권에 2029년에 2028년 9년에 6,600병상이 신축 이미 허가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와 현실은 완전히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모두가 사실이니까 이거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려면 예, 갑과 을과 병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갑인 국민 입장에서 얼마 전에 뭐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나도 헬기 불러달라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을 하려면 1차에서 2차로 갈 때, 2차에서 3차로 갈 때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환자가 요구하면 다 써줄 수밖에 없어요. 갑이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그냥 가십니다. 근데 진료 의뢰서를 1차에서 보건데 이거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3차에 가셔야겠어요. 이렇게 의사가 판단을 해서 보내는 것과 환자가 우리 집이 여긴데 우리가 따라가기 뭐 간호하고 우리 부모님 뵙기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또는 다른 요구에 의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명망이 높으신 특정 교수님한테 진료받고 싶어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달라고 그러는 경우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서제스천이 제안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의한 거는 본인 부담금을 대폭 상향해서 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건 이제 국민이 받아들여야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고, 특히 OECD에서는 저렇게 시행하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가 OECD를 너무 좋아하니까 전 국민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1차 의료기관으로 다시 보내는 시스템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 의료계 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오다 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안 보게 되면 진료 거부를 했다 어쨌다 뭐 이런 것들 의학 프로블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주자 그러고 막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료계에서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본인보다 여기서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 진짜 목숨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걸 치료하겠다. 이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상급 종합병원에서 있겠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죠. 똑같은 의료보험비를 1, 2, 3차가 지금 똑같은 비용을, 어떤 건 또 상급 종합병원이 더 싸잖아요. 특이한 일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을병 중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필수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냐는요. 밤하늘의 별만큼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같이 주로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트를 어, 필수 의료 분야라 이렇게 이해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개 이런 곳에 오는 분들은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 도중 또 치료 끝나고 나서 합병증도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살리면 잘 되는 거지만 돌아가셨으니까 민사하고 형사로 같이 거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어떤 의사도 지원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OECD 기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알고 있지만 미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도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필수 의료, 나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을 다루는 이 과 선생님들이 민사, 형사 뭐 3년, 4년씩 걸려요. 어떤 거는. 거기 쫓아다니면 그 시간에 생명을 어떻게 살리나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응급실 재이송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왼쪽에 표를 보시면 중증 환자가 오는 곳이 응급실이에요. 심장마비, 호흡이 안 되는 거, 의식이 없는 거. 또 그보다 조금 낮았지만 중증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게 심장이 멈춘 경우, 뇌에서 피가 나서
쓰러진 경우, 뇌가 어떤 부분이 피가 흐르지 않아서 경색이 온 경우, 이런 경우가 중증이고, 합쳐봐야 2만 건이 안 됩니다. 1순위, 2순위를 합쳐봐야. 대부분이 경증이에요. 응급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 태피드 워터 마사지라고 우리가 요즘 따뜻한 물에 해서 수건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가야겠다. 이게 이제 갑을병 스테이크홀더 중에 갑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국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많은 것이 환자가 많고 병상이 크고 의사가 많은 곳에 응급실 재이송이 많겠죠.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경증이든 뭐든 서울, 경기, 부산에 가장 많고요. 응급실이 꽉 찬 이유는 경증 환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알잖아요. 4 등이 5분위를 보면 12만 정도가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12만 정도가 그렇고 2만이 안 되는 게 중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감기, 두통, 장염, 설사, 열상 뭐 이런 거로 응급실 찾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1차 병원, 2차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응급실 재이송이라는 현상이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갑의 특징이 이, 제가 이제 25년 전에 미국에서 NIH에서 근무하다가 그 급성 페리토나이티스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염증이 생겨갖고 고열에 119를 불러서 가기도 했고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조인트 하여튼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4시간, 5시간 동안 세워놓는 거예요. 저 딴에는 굉장히 심각한 산통보다 더 심한 거였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 의사가, 그 환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치료하느라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 치료해 줄 시가 없다. 근데 제 옆에는 이 허벅지를 어떻게 다쳤는지, 거기서 뭐 수건으로 쌌는지, 뭐 밴드를 쌌는지, 거기서 피가 나온 게 다 보여요. 이렇게 고인 게. 근데 그 사람도 꼼짝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날 이상한 듯이 쳐다봐요. 그래서 나는 당연한 건데, 아프니까 빨리 안 봐줘서. 그게 외국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큰일 나죠? 근데 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이런 생각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게 이제 작년의 기사인데요. 응급실에 1년을 살던 환자를 이제 내보냈는데, 응급실에 1년 살면 안 되죠, 응급실은. 2달 만에 또 병상에 들어왔다는 이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없어져야 되고, 특히 이거랑 비슷한 일이지만, 응급실은 아니지만, 그 119 응급 그 앰뷸런스를, 어, 길을 막아 앞에서 쓴 자동차라든지 이런 문화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인식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문화 운동을 우리 언론 방송에서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그 차이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OECD 의료지표 관련해서 일본의 교수님이 예, 인터뷰를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은 그런 링크입니다. 이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다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시 국민과 환자 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협회, 또 전공의협의회, 우리 전의교협, 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다 함께 노력을 하니까 더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특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류마티스내과 김연아 선생님하고 의료정책연구소의 우봉식 원장님, 또 김계연 연구위원이 같이 도와주셔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디어 뱅크 팀, 우리 회장님하고 비대위원장이고요. 여기 지금 사진 안 내주신 분은 못 실었고요. 여기 올려드린 분은 지금 58분의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6차 성명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거 끝나고 살펴보겠습니다. 또 가장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법부의 타임리, 지금 시기적절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빨리 돌아오려면 이게 빨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정책, 늘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거는 열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냥 윗줄만 보세요.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기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대로 하셨다고 예전에 박민수 차관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 굉장히 잘 되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양한 이견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된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담화를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되게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아요. 그 담화문을 냈는데 의견이 뭐냐, 전의교의 입장을 알려다오 그러는데 제가 아직 못 봤다 그랬잖아요. 기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려주는 것만 들은 게 전부고요. 오늘 임시총회가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몇 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분하고 갑론을박 얘기가 있을 것이고 하나의 의견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으로 해서 입장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EBS 금창호 기자님이네요. 역시 교육에 관련해서 EBS라. 내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증원이 없는 대학도 더블로 증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 유급이 현실화되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유급되면 이제 이건 서울대 예예요. 밑에는 이제 고려대 예고 서울대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다 휴학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과 1학년이 135명 그대로 들어와도 올해 예과 1학년이 함께 배우는 겁니다. 270명이 이렇게 270명이 쭉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그 해는 270명이에요. 그러니까 6년이 270명을 가르쳐야 되고 인턴, 전공이 이건 TO가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그대로 다 받는다면 이렇게 되고 인턴 선생님이 2025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본과 4학년이 안 나갔으니까. 6년에는 전공이 1년 차가 없고 2년 차가 없고 3년 차가 없고 이렇게 매해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군의관도 내년에는 없어요. 갈 사람이. 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최대 수용 능력이 한 이 중에 100명은 못 가르칩니다. 시설도 안 되고 교수도 안 되고. 그래서 EBS 그 기자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 학년이 한 학년에서 배우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